청취자님 환영합니다. 항상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희의 탐구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 탐구 시간, 오늘의 딥다이브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케어유 뉴스의 김영래 편집장님이 2026년 3월 4일 단 하루 동안 쏟아진 국내외 시니어 관련 뉴스와 트렌드를 아주 방대하게 집약해 주신 자료입니다. 하루치 뉴스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 양과 깊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의 미션을 먼저 명확히 하고 가야겠죠. 우리는 이 수많은 기사들을 단순히 나열하고 읽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자료들 기저에 아주 선명하게 흐르고 있는 초고령 사회의 두 얼굴. 그러니까 냉혹한 경제적 현실과 눈부신 최첨단 기술의 교차점을 예리하게 분석해내는 것이 오늘 심층 분석의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청취자님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단숨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대로 해체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지형도의 첫 번째 목적지, 현실의 무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적 현실에 대한 통계부터 봐야 하는데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아도 최소 생활비인 136만 원에 못 미치는 노인이 무려 338만 명에 달한다는 놀라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338만 명이라니 정말 거대한 시스템의 구멍이 아닐 수 없네요. 자료에 등장하는 81세 정모 할머니의 사연을 보니까 이 통계가 얼마나 뼈아픈 현실인지 단번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정모 할머니의 재무 상태를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참 답답합니다.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을 합치고 거기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식당 도우미를 하셔서 버는 돈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한 달 수입이 딱 74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뇌출혈을 겪으셔서 매일 병원에 가셔야 한단 말이죠. 수입의 3분의 2가 병원비로 다 나가버리는데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떻게 어영부영 사는 거죠 하시잖아요. 그 담담한 한마디가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금 제도의 수학적 모순을 들여다봐야 해요. 12년 전에 만들어진 하위 70%라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선 말입니다. 아, 그 기준이 지금 경제 상황이랑 안 맞는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현재 1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256만 원이니까 사실상 중산층 언저리에 있는 분들까지 혜택을 받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 겁니다. 결국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혜택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정모 할머니처럼 정말 생존의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두터운 지원이 못 가는 거네요. 정치권에서 이 기준을 두고 논쟁이 뜨거운 이유를 알겠습니다. 네, 이 제도적 논의 현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통령은 모두에게 똑같이 줄 게 아니라 아래는 많이, 위는 적게 주는 하후상박 원칙으로 타겟형 복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의 김선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기준 중위소득 100%라는 법률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보편적 기준선으로 접근하자는 입장이죠. 맞습니다. 청취자 김은 이 딜레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정된 예산을 가장 절박한 분들에게 집중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노후의 존엄성을 위한 보편적 권리로 보는 게 맞을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네, 우리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는 없지만 이 거대한 구조적 고민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결정하는 중요한 철학적 질문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게 국가 단위의 큰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당장 지역사회에선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며 이 취약성을 밀착 돌봄으로 막아내고 있더라고요. 지자체들의 대처법이 정말 눈에 띄었어요. 전주시는 1인당 최대 2개까지 임플란트 지원을 확대했고 광주시는 자살 고위험 시기인 봄철을 맞아서 우울 선별검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어르신들을 노린 떴다방이나 보이스피싱, 건강식품 허위 광고를 막기 위해서 무려 110회나 교육을 실시했거든요. 경제적 사기를 막는 게 가장 직접적인 복지니까요. 충남도는 고향사랑 기부제 기금을 활용해서 결핵 환자 어르신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한다고 해요. 복역 지도를 제대로 소통하기 위한 목적이라니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죠. 인천시대 노인복지시설 무료 수질검사, 워터케어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공공 영역에서 이렇게 생활 밀착형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면 민간 헬스케어 시장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가 단순한 신약 개발을 넘어서 시니어 라이프 케어로 영토를 급격히 확장하고 있단 말이죠.
2030년에 241조 원 규모로 커질 시장이니까요. 대응그룹이 하남의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케어 허브를 만든다거나 차바이오 그룹이 주거와 의료를 융합한 모델을 선보이는 게 대표적입니다. HLB의 인공지능 만성질환 플랫폼도 마찬가지고요. 병원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의료가 이제 병원 밖으로 우리 삶의 공간으로 쏟아져 나오는 느낌입니다. 이 흐름에서 연결해봐야 할 큰 그림은 바로 의료 서비스가 집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상 속 인공지능 돌봄의 진화죠. 바디프렌드의 웨어러블 헬스케어 로봇이나 휴스파인의 허리감압 솔루션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 시아인사이트의 독거노인 이상 징후 탐지 특허도 놀라웠어요. 카메라로 감시하는 게 아니라 생활 패턴이나 환경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하는 기술이더라고요. 거기다 정서적 돌봄까지 확장되죠. 반려로봇 효돌의 실증 결과를 보면 우울감과 고립감을 획기적으로 낮춰주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아주 따뜻한 돌봄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는 겁니다. 오프라인 인프라도 확충되고 있죠. 대구 서부노인 전문 병원이 지역 최초로 120병상 규모의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는 소식도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치매 이야기하니까 치매 치료의 혁명과 글로벌 경쟁 섹션은 정말 한편의 스릴러 같았어요. 알츠하이머 치료제 패러다임이 정맥 주사에서 집에서 혼자 맞을 수 있는 피하 주사로 넘어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환자 입장에선 엄청나게 편해진 건데 이게 자가 투여를 하다 보니까 내부종 같은 부작용 모니터링이 필수적이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사의 눈길이 닿지 않는 집에서 투약이 이루어지니 뉴로픽 같은 인공지능 뇌영상 분석 솔루션의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한 부작용을 기계가 정확히 잡아내야 하니까요. 염증 부작용 없이 치매 단백질만 싹 제거하는 국내 기업 일리미스테라펩틱스의 세계 최초 가이아 플랫폼 기술도 정말 대단한 성과죠. 하지만 우리가 안심하기엔 글로벌 경쟁, 특히 미국을 맹렬히 추격하는 중국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중국 뇌 프로젝트에 무려 1조 원이 투입됐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신약 개발은 물론이고 목부의 림프관과 정맥을 연결해서 뇌 노폐물을 물리적으로 빼내는 아주 혁신적인 수술법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조기 진단 키트까지 나왔고요. 치매 연구의 거대한 허브가 중국으로 훅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이 청취자님들도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긴장감 있게 느껴지실 겁니다. 거시적인 첨단 기술과 글로벌 경쟁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이제 다시 개인의 삶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나이듦의 정의라는 주제인데요. 시니어들이 단순히 돌봄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맞아요. 주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배우며 세대 간 연결을 주도하고 계시죠. 저는 주식회사 케어유가 여주시에서 진행하는 달리는 디지털 학당 풍경을 보고 뭉클했어요. 현대 스타리아를 개조해서 쉽게 마을회관을 순회하는 그 프로그램 말씀이시죠? 네.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기본기부터 식당 키오스크, 심지어 생성형 인공지능까지 5단계로 실습하시는 모습이 정말 활기차 보였습니다. 기술 소외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사회 참여잖아요. 여기서 기술적 전문성보다 공감과 소통이 해결책이라는 점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광양시의 시니어 디지털 안내사 시범 운영을 보면 어르신이 어르신을 가르치는 동년배 조력자 모델을 채택했거든요. 경기도의 노인 일자리 서포터주도 대학생과 60세 이상 어르신이 짝을 이뤄서 소셜미디어 홍보를 같이 하잖아요. 세대 간의 연결 자체가 훌륭한 해법이 되는 거군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기상과 무관한 실내 파크 골프를 활용해서 시니어 일자리 모델을 만든 것도 어르신들의 문화를 정확히 이해한 아주 좋은 기획입니다.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도 뚜렷합니다. KB국민은행의 골든라이프 클래스에서 자산관리 강연을 듣고 다 같이 뮤지컬을 관람한다든지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100세 시대를 대비한 시니어 생애설계 및 재무관리 교육을 하는 걸 보면요. 10세라는 긴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거죠. 특히 구리시의 내 인생 한 컵 프로젝트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영정사진이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오늘을 기록하는 장수사진을 찍어드린다는 발상이 참 따뜻해요. 낙동문화원 정울대보름 행사에서 한복 패션쇼를 선보인 시니어 모델분들의 우아한 런웨이도 멋졌고요. 나이듦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이렇게 활기찬 시니어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나면 김형을의 편집장이 이 방대한 자료 마지막에 철학적 통찰을 배치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맞아요. 장자의 윤편 이야기, 그러니까 수레바퀴 깎는 노인 기사는 정말 텍스트 너머의 지혜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글이나 말로는 온전히 전할 수 없는 손의 감각과 몸의 리듬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걸 미술사학자가 조선시대 진경산 수화와 연결해서 설명한 대목이 일품입니다. 정선이 봉서 정도에서 눈에 보이는 사실을 넘어 상징을 더해 풍광을 변형한 반면 철저히 사실을 추구했던 김홍도는 단양의 사이남 앞에서 그 압도적인 장관을 종이에 담아내지 못해 열을 넘게 고심했다는 일화요. 현장의 그 압도적인 공기와 감각은 붓으로 쉽게 옮길 수 없다는 뜻이겠죠. 책은 지혜를 보존하는 냉동고와 같다는 비유가 참 가슴에 남습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지식을 몇 초 만에 요약해주는 홍수 속에서도 우리가 직접 보고 걷고 몸으로 체득하는 현장의 체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주는 따뜻한 조언입니다. 어느덧 오늘 딥다이브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편집장님이 자료 마지막에 남긴 책은담의 글귀를 청취자님께 꼭 읽어드리고 싶어요. 좁은 길에서는 한 걸음 양보하여 남을 먼저 가게 하고 맛있는 음식은 새 분량을 떼어 남에게 맛보게 하라. 경함기변 부약심여사, 신호 성명 부약동 립기창. 네, 바로 그 구절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수명이 늘어나도 시니어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이웃과의 양보와 따뜻한 나눔이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오늘 탐구를 마치며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저 첨단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로봇들이 언젠가 우리의 신체적 한계와 일상의 제약을 모두 해결해 준다면 새롭게 주어진 그 길고 긴 수명의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까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어쩌면 모든 것이 자동화된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럭셔리는 바로 앞서 윤편의 이야기처럼 세월을 통해 몸으로 직접 체화한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 그 자체가 아닐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훗날 어떤 지혜를 몸에 새기고 또 전해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생각할 거리를 듬뿍 안겨주는 질문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 방대한 자료 탐구 시간이 여러분께 유익하고 흥미로운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 자료 탐구 시간에도 펄떡이는 지혜들을 모아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